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초로 시작을 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술에서 먼저 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펼치는 전문적 활동이기 때문에 도대체 사회복지사는 무엇인가라는 표현이 그렇죠.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사에서 어떤 전문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전문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원조지요. 얻는 전문가. 이때 클라이언트가 어느 범주로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별 사유사업, 집단 사유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등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길게 적었지만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 이렇게 우리가 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에 따라서 개별 사유사업과 집단 사유사업과 가족치료사 또는 지역사회 조직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결국에 클라이언트라고 호칭하는 인간을 돕는 소위 휴먼 서비스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지식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사회복지사의 지식 기반이요.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사회복지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기는 이렇게 해서 태도, 지식, 실천 이론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 인문학적 지식 등등 다양한 것을 나열하고 있지만 이걸 암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모든 인간 관련 모든 지식은 사회복지사가 필요로 하는, 가져야 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전문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할 정도로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만 저희 사회복지사가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중에서도 우선시돼야 될 그 영역이나 역할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미시적 역할, 중범위적 역할, 거시적 역할, 집단 지도자로서 역할 이런 등등으로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배웠었습니다만은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미시적 접근 또는 개별 사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마이크로가 아니라 이건 메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시적 접근이라고 할 때는 마이크로적 접근, 어프로치에서 마이크로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 개별 사유 사업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범위적 접근, 메조적 접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조적 접근에서 여기는 집단 사유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거시적 접근은 매크로적 접근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어느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 역할을 수행하냐에 따라서 우선시 돼야 될 역할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암기하기는 그렇고, 여기 미시적 역할, 주로 개별 사유사업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한다면 하고 많은 역할 중에서도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이 그 어떤 역할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범위적 역할, 촉진자, 중재자, 이건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또 거시적 역할은 계획과 행동과 현장 계획과 이런 역할들이 중요시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적에 미시적 역할, 조력자, 중개자 또는 교사, 옹호자나 대변인 이런 역할에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사유사업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핵심적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그냥 여러분들이 집단 사유사업에서
보통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중범위적 접근에서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역할도 하지만 또 집단 사회사업은 개별 사회사업과는 달리 또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기술의 예로서는 행동기술이나 자료수집기술이나 평가기술이나 집단과정 촉진기술 등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전문적 역할을 하는 전문가인데 다른 전문가와는 어떤 차이가 나는 독특한 성격이 있을까?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있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개념이 쭉 있는데 전문직,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여기 보면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라는 용어가 처음 대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실천의 발달사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실천의 발달사 역사를 보면은 태동기, 전문직 확립기, 전문직 분화기, 통합적 접근기, 그다음에 다원화기. 그중에 20세기를 넘었으면서부터 1900년대를 전후해서 1920년대를 전문직 확립기라고 하는데 연도는 약 30년 가까이 설정을 했지만 실질적인 연도 횟수는 1915년 프렉스너의 비신화라고 하는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프렉스너의 비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계는 전문직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한 그런 투쟁 또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5년 프렉스너의 신화로부터 약 1925년, 약 10여 년 동안의 세월에 전문직스러운 모습으로 모습으로 유상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관련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련된 본격적 연구의 시작은 1915년 프렉스너의 신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사업은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회복지가 전문직으로서 유상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서 결코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를 적에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지 않냐. 독자적인 이론체계가 없지 않냐. 전문직 자격증제도 없지 않냐. 또 전문직으로서 조직이 없지 않냐. 또 윤리 강령이 없지 않냐. 이렇게 5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회복지는 결코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 프렉스너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프렉스너는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지만 그 정도 보시고 그걸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실천 영역과 실천 기술 영역은 교집합 부분으로 출제가 같이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5대 근거,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다, 독자적 이론 체계가 없다, 전문직 자격증 제도가 없다, 전문직으로서 조직이 없다, 윤리 강령이 없다. 이 5가지 근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과 가치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사회복지가 전문직으로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체적 입장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 보면 기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이론이 있어야 된다. 독자적인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된다. 또 그러면 사회적 승인이 있어야 되고 전문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 윤리 강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다운 이런 실천 철학도 있어야 된다. 이런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독자적인 지식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되고 독자적인 지식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 사회적으로 전문직이라고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만 전문직이 아니라 전문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승인이 있어야 된다. 또 전문가다운 권위가 있어야 된다. 또 같이 묶어놨습니다만 전문가다운 삶의 방식, 전문가적 문화가 있어야 된다. 문화가 뭐였어요? 인행사회 배울 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련, 교양의 개념보다는 적어도 사회복지사라면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사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적 문화. 그리고 윤리 강령이 있어야 된다. 윤리 강령. 이 5가지는 이건 우드가 제시한 전문가의 5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렉스너가 제시했던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라는 5대 근거와 또 그린우드가 제시했던 전문가로서 5대 조건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글씨로 그린우드 적어놨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체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서 배운 것처럼 무엇을 더, 무엇은 덜, 무엇을 먼저, 무엇은 나중에 라고 하는 선택이나 선호의 기준을 가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직, 우리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갖는 가치로서는 개인적 가치도 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전문적 가치도 있습니다. 또 좀 더 상세한다면 내비는 이 전문적 가치를 사람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로 나눠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호나 선택의 기준을 말할 뿐이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또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이 갖는 가치체계를 예로 들어보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인간입니다. 인간 존엄.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독특성은 개별화의 원리나 맞춤형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말은나 말하지. 사회적 형평성, 클라이에 대해 자기결정권, 제도 개선, 또 그 사회적 책임. 여기 보면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사회전 사회적 책임을 말하죠. 사회적 책임. 뭐 이런 등을 저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직의 이런 가치 체계의 예로 들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중심 가치에 대한 전문직 합의에 대해서 기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 거기에 보시면 자신이 행한 윤리적 행위와 실천 내용에 대한 책임. 자, 이것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걸 떠올려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하나의 기본 전제 조건뿐만 아니라 가치의 상충. 지금 우리가 마침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치의 상충, 의무의 상충, 클라이언트의 다중성, 또 결과에 대한 모호성, 특히 이제 여기처럼 그에 대한 책임, 그냥 가슴이 무겁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에 대한 모호성, 또는 권력이나 능력의 불균형, 이런 등등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실천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는데 그중에 여기 자신이 행한 행위나 실천 내용에 대한 책임, 어떤 여기 보면 결과에 대한 모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클라이언트가 납득이 가게끔 설명하기 위한 그 기술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기술이라고 단어를 썼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납득이 가게끔 이 말은 지금 이제 질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 그것을 우리는 이 윤리적 딜레마의 발생 원인에서 결과에 대한 모호성이라는 표현으로 적어봤던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사회복지 중심 가치에 대한 전문직, 어든지 사회복지 사회 전문적 합의로 보면은 노력, 또 개선에 대한 책임, 또 어떤 그 참여권 존중, 자기결정권 존중, 또 참여, 또 수용, 비밀 보장, 정직, 진실성이지요. 진실성.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어떤 우선순위로 그에 대한 의사결정의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라고 할 적에 생명, 평등, 자유, 최소침해, 삶의 질, 비밀보장,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성. 그렇죠? 진실성이란 것도 이렇게 하나의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이런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합의가 된 것이다라고 해서 기술해 본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은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화학, 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게끔 이끌어가는 도구를 과학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는 아무거나 아무 때나 돕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할 사람에게 도와야 할 것을 돕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다 맞네, 도와야 할 사람 돕네, 맞아, 그것이 필요했었어
라는 그런 고개 끄덕거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은 당연히 과학적 기반으로 누가 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떤 지식적 기반이 또는 연구의 결과가 분석의 결과가 이렇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에는 뭐 지식, 뭐 문장식, 지식, 분석 또는 연구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올 거예요. 다 지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 기반에 대해서는 많은 문장을 길고 짧든지 간에 소위 지식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연구나 분석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이런다면 과학적 기반에 대한 접근이구나. 그야말로 구성원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술적 기반. 여기 예술적 기반, 예술.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어떤 활동이라도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욕구, 니드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빈곤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과거의 과거, 까마득한 옛날에는 제발 한 끼라도 좀 편하게 먹어봤으면 하는 소위 빈곤의 훨씬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의 하나의 욕구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빈곤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니까 빈곤에 관련된 화폐적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적 욕구라고 하는 다양한 지라고 하죠. 우리가 한자로 복 지을 때 복은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건데 요즘은 물질적 풍요는 뭐 다를 실익도 없을 만큼 보편적이고 심리적 만족도 우리가 젊은 애들 이게 말하는 젊은 사람들 말할 때 간지나게 뭐 우리가 보면 배부르게 맛있게를 넘어서 이제는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돼? 멋있게 먹어야 하잖아요. 멋있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배부르고만 해도 양적 표현이 있는데 맛있게는 질적 표현으로 멋있게는 더 추상적인 질적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누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맞춰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다른 사람이 그걸 추구하는 것만큼 똑같이까지는 추구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참 예술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예술가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예술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여기 예술적 기반의 요소, 아까 과학적 기반의 요소는 그냥 단순히 지식, 분석, 연구 이런 단순한 단어로 했지만 여기 예술적 기반에는 함정이 좀 있어서 좀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동정심이나 용기나 또는 감정이입, 따뜻함, 또 희망적 기대나 에너지, 또 인내심, 융통성, 상상력, 또 이런 것 등을 보면은 이것은 예술적 기반이겠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전문적 관계, 전문적 관계.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창조성, 건전한 판단 능력. 왠지 이런 것 등은 마치 지식에 관련된 어떤 연구에 관련된 과학적 기반처럼 보여요.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전문적 관계, 또 창조성, 또는 판단력 이런 것 등은 착각하기 좋은 예술적 기반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지식기반,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지식기반. 사회복지사의 지식기반은 앞에서 한번 본 것처럼 인간에 관한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천이자 현장의 원조 활동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건 인간 관련 지식, 어찌 보면 모두라고, 아까 모두 썼죠? 모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만 인간 행동에 관련된 지식, 또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는 환경에 관한 지식, 또 국가 개입에 의한 국가 지원엔 사회 정책에 관한 지식, 서비스에 관한 지식, 실천 방법에 관한 지식, 실천 조사에 관한 지식, 연구에 관한 지식 등 인간에 관련된 지식 모두는 바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또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가져야 할 지식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지식의 차원.
사회복지 실천 지식의 차원은 패러다임, 관점, 이론, 또 그리고 실천 모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론에서 일찍이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만 패러다임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 그런데 똑같은 것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 것처럼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 위에서 바라보느냐, 아래에서 바라보느냐, 오른쪽에서 바라보느냐, 우측에서 바라보느냐, 우파적 관점이냐, 좌파적 관점이냐, 중도파의 관점이냐 이런 것처럼 이 똑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는 것을 관점 또는 시각 또는 견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나 시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하나의 가설을 설정하고 개념을 정립해 놓은 그것을 묶어 놓은 것을 이론 시어리라고 합니다. 그 이론을 실천 전장에 묶어 놓는 방법론을 실천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실천 지식의 차원 또는 유계라고 나온 패러다임, 관점, 이론, 그리고 실천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 실천 모델 하나하나마다 실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 지혜나 실천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거는 패러다임 세계관이죠. 세계관. 다음에 관점. 관점은 그야말로 관점, 퍼스펙티브. 이것은 견해. 또는 시각, 좌파적 시각, 우파적 시각, 세대적, 소위 젊은 세대의 시각, 노인 세대의 시각 이런 것처럼 견해나 이런 시각을 관점이라고. 자, 이것을 소위 개념을 정립하고 가설을 설정해서 체계화해 놓은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 이것은 개념이나 또 의미의 집합을 이렇게 이론이라고. 이것을 실천 전장에 묶은 것을 실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배우겠습니다만 정신분석 모델, 진단주의 모델, 심리사회 모델, 과학 문제중심 모델, 문제해결 모델, 위기개입 모델, 또 역량강화 모델 등등 이런 모델들은 이런 이론들을 실천 전장에 접목시켰을 때 정리된 것을 모델이라고 하고 이 모델 하나하나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실은 지혜, 실천 지혜, 암묵적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관점, 이론이 있고 그리고 모델이 있고 실천 지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위계를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반영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실천 방법의 분류. 실천 방법의 분류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규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기준으로 실천 방법을 분류하느냐.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는 미시적 접근, 중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마이크로적 접근, 메조적 접근, 매크로적 접근. 바로 이거 미시적 접근. 여기 보면 쭉 있지만은 미시적 접근은 개별 사회 사업을 말하는 거죠. 케이스 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개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때문에 이 규모라고 하지만 이 규모는 대상을 어디로 삼느냐. 다음에 중시적 접근, 매조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이라고 해요. 중범위라고 했죠. 이것은 보통 상대적으로지만 그룹워크라고 하는 집단 사회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거시적 접근, 매크로적 접근. 이것은 보통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사회 커뮤니티 조직사업, 오르가니제이션.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오르가니제이션, CO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할 때에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범위적 수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 거시적 수준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각각마다 다 그 기능을 수행하고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선시되거나 그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역할은 그런 역할이 있다. 특히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는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고 있었다라고 또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발표합니다. 다음에 실천 범위에 따라서는 그냥 줄칠 것도 없지요.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또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할 때는 개별 실천,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집단 실천,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가족 실천이라고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할 때는 보통 통합적 접근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사례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줄칠 것 없이 이렇게 실천 범위를 가지고 봤습니다. 또 그러면 접촉 유무도 이미 설명했죠. 사회복지 실천에서 서비스 또는 개입이라고 할 때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직접적 개입, 직접적 서비스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접촉이 없이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간접적 개입, 간접적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뭐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뭘 설명을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이 직접적, 간접적 개입에 대한 사례는 뒤에서 우리가 실천 모델 중에 심리 사회 모델을 할 때 좀 더 좀 상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들 미리 지금 여기 지적 기법이나 환기법이나 이런 거 다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직접적 실천과 간접적 실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크게 나누고 있다.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윤리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합니다. 에틱트라고 해서 설명을 하지.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뭐 윤리의 정의가 어떻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어쨌든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르고 여기 이런 표현들 저희 윤리는 행동화된 가치다. 해야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옳다, 그러다, 당, 부당 등으로 나눠질 수 있는 저희 행동화된 가치를 윤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가치로부터 윤리가 발생이 되고 이 윤리가 발생이 됨으로써 실천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엄마를 따라서 뭐 먹거리 시장이나 이 재래시장을 가게 되면 애들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꽈배기 먹고 싶다라고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윤리적 관점에서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너 이걸 사면은 나중에 다른 걸 사달라고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하는 것을 윤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걸 먹을 때는 절대 손가락에 묻혀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천 원칙을 하나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와 윤리로 설명할 적에 가치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가치가 먼저. 어찌 보면 인간의 출발도 동물적 이런 측면에 출발했다고 할 때 뭐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하고 싶다라고 하는 옳다 그르다 문제를 따지기에는 그것이 결정되어야 해도 돼,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윤리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실천 원칙이 나온다. 가치, 윤리, 실천 원칙의 순서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쭉 있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윤리의 중요성과 윤리의 그 책임, 윤리적 책임이 쭉 나와 있는데 윤리적 책임 나오시 그냥 이 앞에 있는 그 하나의 서문처럼 사회복지 실천에서 윤리와 가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이 윤리적 중요성이 강조되면 만큼이나 전문직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고 전문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 들수록 하물며 전문가이면서도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윤리적 비판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중요성은 전문가라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윤리적 중요성이란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읽어도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번에 미국 사회복지사 대표는 그렇고 윤리적 책임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 거기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윤리 기준 앞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 현장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필드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을 하는데 그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해야지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클라이언트에게는 급박한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납득이 가게끔 또는 과학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줄 것인가 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제시를 했지만 주로 오늘날 통설처럼 쓰는 것은 노엠버그와 돌고프에 제시한 준것들 7단계가 되겠어요. 다 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생명가치, 다음에는 평등의 가치, 세 번째는 자율성의 가치, 자유의 가치죠. 자치라고 하지만 그리고
네 번째는 최소 침해나 최소 해악의 가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삶의 질. 여섯 번째는 비밀보장. 비밀보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가서의 진실한 상태냐 아니냐 진실성의 가치.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가치. 이건 뭐 무조건 뭐 어디서나 무조건 중요한 거죠.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준 것들에서 생명가치, 평등가치, 자유의 가치, 최소 해악의 가치, 그다음에 삶의 질의 가치, 그다음에 비밀보장의 가치, 진실 뭐 이런 등등. 이 차례는 실천론에서도 출제가 되고 실천 기술론에서도 출제가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나온다. 이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저희 적어놓은 것처럼 1980년대에 처음 제정되었던 것이 2023년에 바로 최근에 5차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전문, 그리고 목적, 그리고 가치 이런 순서로 해서 여기 보면은 전문, 그리고 목적, 그리고 핵심 가치, 그리고 윤리 기준, 그리고 선서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과 그리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전문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전문에 특히 뭐 예나 똑같이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이 좋아요. 평화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입니다. 평화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에 기초해서 쭉 이루어져 있고, 다음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목적. 그래서 거기 보시기에는 두 번째 목차가 전문 다음에 윤리강령의 목적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적 실천을 위한 기준을 안내하고, 그리고 충돌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또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자,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그래서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주 전에 아주 잘 나왔던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외부 통제로부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맞으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또한 중요한 목적이 있다. 다음에 이번에 나올 걸로 우리가 보는 것이 목적은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핵심 원리가 저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인간 존엄성, 하나는 사회 정의. 그래서 박스로 문제가 나올 적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원칙, 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핵심 가치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가 되겠어요. 이와 비슷한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나열할 거거든요. 그중에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으로 기본적 윤리기준, 여기 보면은 올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으로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5개의 영역에 대한 윤리기준은 이전에 개정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이렇게 5개. 그래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오는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에는 사회복지사 스스로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전문, 목적, 핵심가치, 윤리기준. 그리고 윤리기준은 이렇게 클라이언트들, 사회복지사 스스로에 대한 기본적 윤리기준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동료에 대한, 기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런 윤리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목차만이라도 가져가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는 정신역동기술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개요편을 통해서 새로이 개정된 윤리강령까지를 일별해 본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실천 기술론인 것처럼 실천 모델, 앞에서 봤었죠? 패러다임, 관점, 이론, 그리고 실천 모델. 바로 실천 모델을 연대순에 의해서 차례차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